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대회사 같은 그런 여러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라 그럴까? 요즘에 특히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노동개혁을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청년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분명하게 제시했던 88만 원 세대의 저자이신 우석훈 박사님이 오면 좀 쳐다봐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 박사님을 제가 매달려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김현미 의원은 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님으로 모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시거든요. 진선미 의원하고 두 분인데 그냥 누님으로 모시는 분인데 술도 잘 사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청년은 일회용 포장지가 아닙니다라고 뭐 그렇게 잡았는데요. 구로동이 옛날에도 시골에서 가난해서 이를테면 공순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주면서 자기가 살아서 이를테면 오빠는 대학교 간데 자기는 뭐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 어려웠던 1번지였는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지금은 청년 착취 1번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IT 업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IT 업계에 원청이 있으면 그 다음 재청, 3청이 있고 3청까지 올 때는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이를테면 모듈 개발하는 일주일도 안 준다는 거예요. 밤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로 디지털 단지 한 10시쯤 가보시면은 청년들이 딱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제 김밥 한 줄 들고 먹고 있든지 정말 초췌하게 있든지. 그 구로동에 있는 그 IT 업종에서 한 2,200, 2,300 정도 받더라고요, 연봉. 그러니까 1,500은 좀 넘는데 그렇게 받고 밤새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시간 단축이랑 불가능하고 아침에 어디서 샤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제일 높은 데를 걸어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근처에 비정규직이 되게 많다. 김밥집 세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밥집이 100m마다 하나씩 있으면은 그 일대가 비정규직 일대인 거거든요. 제가 세본 거로는 강남역 일대가 제일 비정규직이 많아요. 거기가 김밥도 집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연봉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한 뒤쪽에서는 그야말로 알바도 아닌 사람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화려함 이 뒤에는 전혀 다른 청년들의 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라면요. 20대 한 3분의 1 정도가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지나가면은 절반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로 디지털 단지 IT에 있는 그 20대들하고 그때 구로동에서 일했던 그 청년 일단 공순이 공돌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어려웠어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대학을 보냈는데 지금은 똑같이 어려운데 그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되게 어렵고 가정도 꾸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20대 문제가 일본보다 좋은 점은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딱 하나 나은 거는 일본은 비정규직이 뚫려 있고요. 그거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뚫렸는데 그 파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견을 일본은 먼저 뚫렸고 우리는 파견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산직 이런 데에서는 파견을 막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하려고 하는 게 이 파견까지 완전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까지 풀면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청년들은 이제 뭐 다 죽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벌어졌던 게 1929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의 실업이 그때 나온 거고 히틀러도 그때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등장한 거고 한국도 그 시기에 농업공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공황에 시달렸으니까
이를테 논산이나 이런데 일본이 막 쌀 수탈해 가고 갔던 것도 세계 대공황 상관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이제 그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근데 그런 미국의 경쟁력이 생긴 게 바로 그 조금 전에 말한 뉴딜 때 농민들한테 많은 걸 줬어요. 그 농민들한테 그 생활보조도 주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대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생겨서 팜빌이라고 하는 그 농업법이라고는 번역하는데요. 미국 농업이 절대 강자가 됐던 거거든요. 그 오렌지 주스, 선키스트 이런 게 다 그때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먹는 미국의 건포도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면서 뭔가 강력한 걸 만들어내서 그게 그 나라 먹여 살린 거 얘기하면은 보통 뉴딜 얘기하면서 그때 팜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도 청년한테 일단 우리 경제 위기잖아요. 그럴 때 청년 뉴딜 같은 걸 굉장히 크게 해서 이를테면 유스빌이라고 할까요? 미국식으로 치면은 청년법 같은 걸 만들고, 그것이 이를테면 상황에 따라 몇 년 하면 조인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 나와서 사인하고, 이를테 청년 대표가 나와서 같이 조인하고 악수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건데요. 근데 대체적인 정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대선 때 82%가 50대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쪽 국회의원은 그거 보면은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2%가 50대가 투표할 거니까 20대 투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표를 갖고 와야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20대 정책과 50대 정책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50대 우선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선거 흐름상 50대 표를 갖고 와야 되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그 청년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아픔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쪽 새누리당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잘라요. 그 물갈이를 인위로 하거든요. 그러다 근데 야당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원 평균 연령을 보니까 새누리당이 더 낮더라고요. 그 당직자 평균 연령도 새누리당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이 여당보다 늙은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50대인 국회의원들이 50대한테 느끼는 공감대하고 20대한테 느끼는 공감대는 그거는 진짜 정서적인 건데 좀 먼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어서 평생을 아니더라도 5년 이상 일할 수 있는 형태의 고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거권에서도 그 있을 만한 집을 만들거나 혹은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최근에 청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인턴을 만드는데 2조 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돈도 대부분 기업에 줘요. 그러니까 그 왜 중동가라고 그랬던 그 뭐 무브 무슨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를 그냥 청년들 줬으면은 그걸 그러니까 생긴 그 단기 일자리 하지 않고 그냥 월급 주면 한 8천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7, 8천 정도를 그냥 주면은 되는 건데,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보내고 해외에 보내니까 실제 혜택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없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 쓰면은 한 3, 4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조금 더 하면은 7, 80만 조금 더 하면 100만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쓰는 돈이 한 15조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종 지원금에 쓰는 게 노동 쪽에 15조, 그다음에 청년 대책으로 한 2조 정도 돼 있으니까 그 돈만 이렇게 해서 공공과 민간을 섞으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워가지고서 지금 한국 경제가 우리가 이를테면은 예산도 별로 없고 돈도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만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싫어서 안 한 거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청년 문제가 너무 이념적인데 피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당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이념이
작은 정부론이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정부는 작아야 되고 공무원은 잘라야 되고 교사는 줄여야 되고 학교는 닫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에 대해서 보면은 일정 부분은 공공 부분에서 받아줘야 민간에서도 경쟁력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OECD 평균이 공공부는 한 25%쯤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OECD 정도로만,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만 해도 지금 상당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큰 흐름에 청년들이 조금 피해를 본 거고, 비정규직들도 노조가 있으면은 임금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노조를 만들려고 한 사람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20대 그 청년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건방지게 앉아하겠습니다. 저는 고양시민회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민이고요. 제가 35이에요. 뭐 생긴 건 이래도 35이라서 뭐 청년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포기를 좀 강요당하는 세대죠. 뭐 3포 세대, 7포 세대, 5포 세대 뭐 다 들여보셨겠지만 실제로 제가 저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제가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저 문제가 정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뭐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실제 사회로 나오면 빚으로 시작하죠. 학자금 대출이 어떤 상환 기간이 있어서 취업하면 갚으면 되는 거였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상환 기간을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갚으려면은 알바라도 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도 병행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또 지금 신자유지 때문에 좀 무한 경쟁 시대죠. 대학 입학부터 대학 성적, 취업도 경쟁이고요. 다들 뭐 학점 준비하신다, 시험 준비하시다, 뭐 학생 때도 되게 애쓰셨을 거고 또 토익 공부도 하셨고 뭐 엄청 높으실 거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래도 취업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요새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부모님에 따라서 제 스펙이 바뀌기도 하죠. 뭐 요새 소위 말하면 판사들이 판사하고 의사들이 의사하는 거죠. 뭐 요새 뭐 사법고시를 누가 절에서 합니까? 다 학원 다니고 좋은 시설에서 하는 거고 또 안 되면 로스쿨 가고 뭐 로스쿨 뭐 등록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초에 불가능한 경쟁이라는 거죠. 또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서 더욱더 불안정한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이죠. 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열정페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가 좋은 일 하니까 참고 해라. 나중에 보상이 될 거다. 뭐 이거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해고가 참 쉬워졌어요. 뭐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자의적이고요. 아무 때나 자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자를 수 있는 편리함이 됐죠.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유병재 씨가 그랬죠. 젊으면 돈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또 여기다가 한마디 더 했었죠. 아프면 한자지 개 떼대개야 뭐 이렇게 했었죠.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스펙 쌓으라 해서 토익도 하고 유학도 했다. 근데 이제는 취업할 때 되니까 눈을 낮춰라 이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정치권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정치적 냉담자로 좀 보는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가요? 아니거든요. 뭐 요새 일모, 배모, 뭐 그 사이트 그 친구들도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도 정치에 관심이 많죠. 다만 이것을 어디에 투표할지, 어떤 정책이 나한테 올지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청년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국회의원들이나 기초, 광역, 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정치에서 좀 불러리를 세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청년 비례대표 선거할 때 뭐 위대한 탄생 방식, 슈퍼스타 K 방식 이렇게 해서 선출된 분이 뭐 여야 합쳐서 5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는 뭐 일자리 보육 진학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청년 관련 법안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장하대 의원이든 김상민 의원이든 김강진 의원이든 이거 2012년 기준이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청년 의원들이 성적표가 왜 미약할까? 이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지요.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 잡기에는 너무 소수입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대는 20%인데 19대 국회에서 30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은 11.6%, 지역구 국회의원 30대를 합쳐도 3%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새정치연합 얘기인데요. 실제로 청년위원회 예산이 0원이랍니다. 거기서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청년위원회가 뭐 별거 있냐? 선거 때 동원되는 뭐 그런 거지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실제로 현실 정치인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생각한 거는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례대로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방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청년 정치인을 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비례 정수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할당을 좀 높여야죠. 근데 지금의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은 선거구 뭐 측정론이 보면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기초의원들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초의회에 의석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것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 자기 생활권에서 왜 그러냐면 청년이 자기 생활권, 뭐 주거지나 직장에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되지요. 네, 저는 박남훈이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는 리듬이라는 단체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를 읽어봐라, 사람이 책이다 라는 뜻으로 리듬이라는 단체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저렴이 있는 삶이라는 단어가 이게 되게 굉장한 슬로건이었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3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 고양시에 오게 됐습니다. 행신동에 혀를 잡았는데 전용 면적이 12평인데 되게 조그매요. 둘이 사귀는 거 그렇게 사는데 겁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갔는데 1억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500을 올려야겠대요. 2년이 지나니까 1,500을 올려달래요. 그 낡아서 이제 막 곰팡이 쓰는 집이 돈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전세값이. 그렇게 돼서 다행히 이제 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또 잘 그래도 소개를 받고 사장님이 같이 일하자 하셔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불안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일을 막 시켜요. 네, 야근을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팟캐스트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야근을 압박에 주말 반납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진행했고요. 청년 카페가 있어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고민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 허브도 가고 유니버시티도 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노동 시간도 단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세로 사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문화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공간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지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저희 안에서 나눴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8만 원대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월급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거기서 많이 안 바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슬프게도 그때 보니까 이명박 그 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 6년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 야당이 너무 진용이 약해요. 그리고 약하기도 약하지만 또 너무 싸워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은 큰 변화 없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 최근에 국회에서 저희가 청년들 이렇게 불려서 토론을 해보면은 2, 3년 전보다는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이 여차직하면 우리가 돌 던질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통 극우파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를테면 히틀러의 유겐트, 그러니까 10대 그 파시스트들이 대부분 다 경제 어려울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로 얘기한 68년도에 문화가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사실은 그때 호황기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호황기고 경제가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그거대로 하면은 지금 사실은 일베가 지금보다 굉장히 세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88만 세대 나온 지 올해 딱 10년째인데 지금이 에너지가 막 뭉쳐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없었으면 지금 한국 절반 이상은 일베가 쫙 휩쓸었을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일베 남성과 일베 여성이 손을 잡고서 이를테면 호수공원에서 우리 아름다운 일베 얘기로 여기를 덮자라고 한 사례도 못 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20대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에서 그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뽑자, 이게 제가 18대 원외였을 때 당의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천정배 의원이었는데 위원을 할 때 제가 발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이 비례대표의 연령을 좀 확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먼저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꺼내보자면 사실은 나이를 어린 청년을 국회의원 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어리다고 국회의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정당의 문제라고 봐요. 지역에서 정당에서 정치를 할 만한 젊은 청년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체로 나서는 문제를 청년과 중장년 간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의 문제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의 노동개혁처럼 장년들에게 뭔가를 뺏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참 잘못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결국 오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우리 고향 지역의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처럼 자주 모여서 이 사회 구조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바꿔야 될 것들을 지향성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을에 관심도 많이 갖고 청년에 관심도 많이 갖고 이래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업을 경기도 내에서도 풀어내려고 지금 청년 의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는 청년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허브 공간, 허브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이게끔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정넷이 있죠. 일자리, 주거, 그리고 교통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도시재생 그런 것들을 청년들끼리 테이블별로 모여서 그런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엔게이지 컨퍼런스를 해서 또 각자 다른 파트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컨퍼런스를 또 열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된다면 거기 안에서 공간을 뽑아내서 공간을 진짜 고양시에 지어서 그런 것들을 하되 저는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혁신파크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안에 마을 공동체라고 있는 청년들과 사회적 경제를 논하고 신자유주의의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를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공간에 모여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모이게 된다면 솔직히 더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년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서 청년들과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좀 반성이 됩니다. 뭐 이거는 내년 총선과 무관하게 저는 청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 또 청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틀들이 고양시에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 좀 중심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과소대표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처럼 뭐 허브란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뭐 그게 또 다른 뭐 네트워크든 사실은 많이 모여서 접촉점을 넓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일산도 반지하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반지하가 50대, 60대하고 주로 청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지금 반지하법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어쨌든 정치는요, 그러니까 경제의 눈으로 보면은 돈에 관한 배분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명박이 어떤 배분을 했냐면 이명박 시절에요. 저희가
그 4대강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한국 청년의 미래를 강바닥에 처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했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미래가 있었을 사람들인데 그때 땅바닥에 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또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산꼭대기에다 처박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호텔 짓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여기를 끌고 오는 게 정치예요. 좋든 싫든 땅바닥이나 강바닥이나 산바닥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모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과 툴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다 꺼내놓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만 하게 하지 말고 자주 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